저는 오늘 이 햇빛 발전 편에서 MC를 맡게 된 이선주라고 하고요. 수원 시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 나눔 햇빛 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였고요. 네, 여기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먼저 소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팀장 최학렬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소개할 나눔 햇빛발전소를 직접 건립한, 방금 앞서 우리 최 팀장이 소개를 하긴 했는데,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동조합에서 회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하혜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수원 시민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나와주신 분들이시던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또 지역에서는 새로운 시도이긴 했죠. 2013년에 창립하긴 했는데, 원래 이제 시민사회에서 뭐 기후변화, 탈핵 에너지 전환, 뭐 이런 활동들을 쭉 지역에서 해왔는데,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좀 쓰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또 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깨달을 만한 큰 사고들, 사회적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지역은 저렇게 멀리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상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도 또 가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좀 각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멀리서 생산된 전력을 그저 소비만 하는 시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시설을 한번 건립하고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들이 좀 힘이 모아졌던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민들의 힘과, 그리고 또 수원시는 나름대로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민간 협력으로 태양광 발전소들을 건립해 왔고, 그게 올해로 10번째 발전소를 완공하게 됐던 거죠. 네, 13년부터 이게 시작되었다고 하면 지금 한 8년? 2013년부터. 2013년부터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제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수원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이제 그곳에 발전소를 세우는 거를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분들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복지 나눔의 일환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단순히 환경과 관련된 분야 쪽에서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뭔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전에 제가 오늘 좀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태양광 관련해서 엄청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가짜 속 진짜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이거 다 올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희 좀 세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광 설비 하루 한 발꼴로 사고라는 기사들이 뭐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재난 피해 시 각종 문제 유발한다 태양광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해명? 아니 하루 한 벌꼴로 사고,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본 가짜 뉴스인데.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거든요. 여기 밑에 또 기사들도 있는데 산사태 피해를 한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태양광 설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는 이 기사 제목이 있는데, 이게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을 때 신문에 났던 기사 제목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태양광 피해 사례가
총 52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1회 꼴로 이게 발생했다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당시 이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 52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맞지 않는 숫자고 전체 태양광 설비로 따졌을 때는 산지 태양광의 피해 비율은 0.015%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 산사태 수가 거의 1,052건이 아니라 1,400건에 달했다고 그때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산지 태양광 비중으로 따지면 약 1% 수준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대략 사고 난 게 한 1200건 정도? 산사태, 크고 작은, 조그만 거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위치에 태양광 시설이 있는 게 12건이었어요. 근데 그거 12건마저도 태양광 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역학관계라든가 조사하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1200건 중에 12개면 몇 프로죠? 빨리 계산해봐요. 계산 안 되죠? 네. 그만큼 아주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태양광 때문에 사고 났다는 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그리고 지금은 제도가 강화돼가지고 경사도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임야에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지난 정부 때 그런 것들이 좀 제도가 정비 안 돼서 마구 좀 들어온 게 없지 않아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고 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 자체가 원천적으로 뭔가 환경 파괴 시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실제로. 네, 이렇게 태양광 설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는 거는 시설을 제가 네. 예를 들면 2메가가 넘는 시설을 우리가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쨌든 팩트가 아니고 가짜. 넘어가시죠. 네, 다음. 부러졌네. 네. 살짝 지었네.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은 환경 파괴 시설이다라는 또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뭐 이런 산을 깎아서 그렇게 자연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여기 보시면 뭐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라는 이런 말을 쓰신 분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서 나무를 베고 이제 산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죠. 근데 이 산지 태양광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각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부분 생산을 해내게끔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 정부가 태양광 발전 가중치를 이제 기존의 0.7에서 이제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이제 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이제 새로 시행이 되면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산지 전용 허가를 3배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8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또 비판이 계속됐겠죠. 그래서 2018년 후반기 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사도를 이제 요건을 강화하고 뭐 안전 규정이나 가중치도 기존의 0.7에서 지금은 0.5로 다시 낮춰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산지 태양광이 넓혀지는 범위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줄었고 사실상 이제 메리트가 없는 이제 태양광 발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제도 초기에 2013년에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이런 산지라든가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하면서 발전소 입지가 들어설 것 같은 거 예상을 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임야 같은 경우 경사도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한을 안 해놓은 거예요. 아주 경사가 좀 극경사여도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는 자연 녹지고
자연도가 좋은 산림인데 거기를 막 다 깎아내고 발전소를 짓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사태 일어나고 가끔 그러는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면서 아예 그런 임야에는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경사도 규정을 아주 낮고 완만한 경사도가 아니면 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보통 발전소 지으면 우리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거 이런 건물 주차장에 지으면 가중치 1000kW를 생산할 때마다 재생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했기 때문에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게 현금으로 팔 수 있는 인증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중치를 줘요. 1.5를 줘요. 여기 부대 시설 같은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임야에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더 깎아가지고 0.5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어봤자 솔직히 기존의 100% 받는 것보다 50%밖에 더 못 받기 때문에 뭐 솔직히 여기에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제 더 지을 유인책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래서 이제 아마 임야 태양광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안전하게 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이런 옛날 이야기로 네, 계속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신가 봅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또 이게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것도 뭔가 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긴 한데, 이런 환경 영웅으로 선정된 마이클 셀럼버거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께서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셔서, 이 환경 영웅이라고 부르시는 이분이 한 말이 진짠지도 좀 제가 짚고 넘어가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이용한 이제 태양광 이제 태양 전지나 이제 태양 정지가 이제 국내에서는 시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생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8년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낙성군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0.063mg의 이 검출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이제 기준치인 리터당 3mg에 훨씬 못 미치는 이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은이나 셀레늄, 이제 비소, 크롬, 이 밖에 뭐 은이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금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양만 이제 검출이 됐고,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양이나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이 이제 검출됐다고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태양광 발전소도 전자제품이에요. 그렇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우리 일반 전자제품처럼 희귀 금속이 다 들어가죠. 금도 들어가고 또 백금이 들어가나 그건 너무 비싼 건데 어쨌든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시설이라고 해서 마구 너무 많이 지은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이고, 어쨌든 다 쓰긴 쓰지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주 인체 해로운 것들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고 생산과 유통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건데, 일부 미국이나 이쪽에서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쓰긴 할 건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과도하게 쓰는 건 아니고, 내가 봐서는 미국이 이미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더 싸졌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그리드 패러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통환경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인증서를 주지 않아도 그냥 경쟁 거래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이 더 싼 거예요. 단위당 생산량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핵발전 쪽에서는 이렇게 좀 과잉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포장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남의 나라 얘기를 또 끌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실 이런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언론에서는 스스로 이런 걸 좀 걸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 좀 잘 아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주제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네, 그 나눔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에 나눔 햇빛 발전소 10호가 완공이 되고 나서 준공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사업계획을 최초로 경기도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24개 전기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렇게 따라서 이 부지의 목표로 했던 중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합 목적 사업을 동시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쭉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는 오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기사님들이 충전하고 할 때 꼭 이런 캐노피가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캐노피에 지금 전기 충전소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햇빛 발전위에서 하는 그 태양광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그 10호기가 그 동부차고지라는 곳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왜 하필 그 수원이 이렇게 넓나? 하여튼 뭐 이렇게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에서 동부차고지라는 장소로 픽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차고지라는 시설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한 건 아니었고요. 2013년부터 나눔 햇빛 발전소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또 시민 햇빛 발전소 1, 2호기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또 부지 찾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지와 관련된 또 기관도 있고 공유지가 그 공공부지 같으면 또 시의 담당 부서라든가 뭐 구청이 또 구청이라든가 또 도시공사라든가 그 부지를 담당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또 그 부서랑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부지는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수원시에서 또 다른 그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두 가지 사업이 정말 우연찮게 운 좋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거죠. 뭐 환경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환경 행사하면서 환경 교육도 관련된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녹색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에 행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은 시정을 항상 좀 감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형태의 그런 복합 사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를 이렇게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50% 이상이 다 천연가스 버스, 시내버스가. 그것 때문에 대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아예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그리고 아예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는 직접적으로 그런 시내버스를 도입하려고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원하면 그리고 지자체가 원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지자체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회사도 일부 부담해야 돼요.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자부담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 신청을 하면은 또 그걸 평가해가지고 전기버스에 관련된 지원을 해줘요. 이제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빨라요. 거의 15배 정도? 그러니까 수원시 한 2,000대 정도가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데 지금 한 180대? 182대인가? 이 정도가 지금 시내버스가 돌고 있거든요. 시민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세요. 올해 몇 달 사이에 전기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생각 안 드세요? 느끼죠? 그리고 한번 타보면 엄청 쾌적하고 조용하고 좋잖아요. 이게 이제 전국의 5배의 속도로 수원시는 버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전기버스가 보급되면 그게 다냐? 그게 아닌 거죠. 천연가스 버스로 가던 시설들이 있지만 이제는 전기버스로 가려면 전기버스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 전기버스 정류소에다가 전기버스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버스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충전 시설을 하려면은 또 거기에 맞는 요건이 있어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같이 얹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교통부서하고 에너지부서하고 그리고 우리 나눔 햇빛 발전소 추진을 위한 공공부지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 그 시점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업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제약도 많고 그래서 서로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자, 이 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고 버스 충전 시설도 하고 전기버스도 들어오고 이런 세 가지 목적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됐던 거죠. 그럼 이 공공부지 선정하는 것에도 다 이런 전기버스도 관련 있고 그거에 플러스 뭐 충전 그리고 뭐 전기버스 정비 시설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거를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여기가 네. 최초일 거예요. 어. 북부 차고지가 네.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좀 했던 거고 시민들이 직접 건립 사업에 뛰어들어서 네. 직접 건립을 진행한 거는 아마 이 시설이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차고지도 있는데 아무리 차고지는 운수회사, 시내버스 회사들이 주 1차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계 시설이어서 이게 에너지 시설, 우리 같은 전기 관련된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협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서로의 어떤 사업이 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움은 됐어요. 근데 또 조절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시포기가 잘 완성된 걸 보니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뭐 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좀 어쨌든 드네요. 뭐 정책적으로 전기버스도 빨리 많이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충전시설도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죠. 충전시설은 또 그 이외에 일정 정도의 건축물로서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가 필요하고 근데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로 비가림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비용도 절감하고 부지를 찾고 그리고 실제로 차고지라는 게 옛날 같으면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약간의 혐오 시설 비슷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기버스가 들어오고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육안으로 보나 아니면 직접 가서 느껴보긴 하나 옛날 같은 혐오 시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무슨 에너지 교육도 할 수 있고 뭔가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버스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서로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완공되고 나서는 바로 다음 사업을 언제 하느냐 지금 서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포기를 만들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은 어떻게 좀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연이 좀 많긴 하는데 우선 또 입사하자마자 이 돈 모으느라고 실무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하희정 팀장님이 한번 소회를 얘기하고 네. 제가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때 고생 많았잖아요. 네, 제가 입사하고 3달 뒤에 이제 수원시민 해피펀드를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뭐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40일 정도 모집을 했고요. 이제 시민분들이 252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3억 738만 원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출자금까지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13억을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뭐 1억씩 13명이 해야 되는 거고 뭐 5천만 원이면 뭐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펀드에 이제 절반 정도가 소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 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셨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조합원분들이 200명이 넘게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분들의 출자증을 또 직접 만들고 메일로 보내드리고 문자 사이트에 또 직접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약정서를 만들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을 했어요. 아까 이사장님이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하듯이 자동으로 돌아갔죠. 네네 철저하게 분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장님과 이사진 분들은 하루 종일 전화만 하셨고요. 네 정말 네, 전화기가 고장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전화를 계속 하셨고 저는 계속 행정적인 일을 하고 정말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네, 심지어 뭐 화장실도 막 뛰어갔다 오고 아침에 뭐 일찍 출근해서 네, 전날 미처 하지 못했던 또 업무까지 맞춰놓고 거의 네, 그렇게 한 달 넘게 네,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을 뛰어갔었나? 나는 아예 화장실을 안 갔어. 이게 시민 해피펀드 솔직히 시작하면서도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일단 해내야 되니까. 근데 두려운 면도 없지 않았었어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 가는 길이라 아주 편안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막연하게 또 이거는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의 시설을 짓기 위한 목표 금액이 있고 또 그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달성해서 계획한 뭐 건립 공사 순서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전부 시민 펀드로 하느냐? 시민 펀드가 뭐냐면은 조합원들한테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돈을 차입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으로 13억을 다 차입을 한 거죠. 보통 이제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경기도나 뭐 지자체 뭐 지원 사업, 선도 사업, 국가라든가 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수원시하고 이제 민간 협력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만 보조금 정도를 받고 90%를 13억 1천만 원 정도를 수원 시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250명이 신규 조합원 참여하셨는데 펀드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기존 조합원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300명이 넘죠. 350명 될 거예요. 기존 조합원들하고 신규 조합원 합치면. 그리고 나는 돈이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 근데 이 사업 취지 동의에 그럼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해가지고 출자금 그러니까 따로 뭐 차입을 해서 이자 같은 거 안 줘도 되니까 출자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 가입하면서 그 돈을 건립비에 써달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하면서 놀랐죠. 그렇지 말하면 거기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었고 명절이고 뭐 각 단체들 총회가 겹쳐가지고 대면 행사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시민사회 그물망처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전화 작업하고 그리고 약정서 발행해주고 그리고 입금 확인하고 약정서 그리고 또 출자 신청서 받고 입금 확인하고 출자 증서 발행해주고 이거를 계속 벨트처럼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걸 확인해주고 확인하고 홍보 전화하고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사업 설명해. 그러니까 아마 멘트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외우고 또 외우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제 이런 시도가 처음이었고 하면서 계속 이사회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목표에서 멈춰야 되나? 더 가야 되나? 왜냐하면은 재원 조달 방식이 또 금융대출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어쨌든 모든 걸 좀 100% 해보자 이런 게 있었지만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되면 빨리 방향선을 해서 판단을 빨리 내려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이사의 역할이잖아요. 지지부진하고 눕히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가자고 이제 이사회들에서 결의를 하고 서로 노력해서 목표한 금액을 다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대출 뭐 이렇게 하는 혼자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정말 그냥 빨리 갈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 함께 또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 저도 요 200 신규 네 조합원을 했고 얼마 했어요? 그거는 시크릿으로 하겠습니다. 순수하단 말을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의외로 네.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거 박수 안 제가 치시죠?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가 너무 고생했어요. 포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10호기에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발전량은 얼만큼 되는지를 좀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루에 3.6시간을 이제 발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연간 이제 107만 kWh를 이제 전력 생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6시간 가동된다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곱하고 곱해보면은 네. 아까 107만 kWh인데 1년에 네. 그 정도면은 3인 가구 300kW 쓴다 한 달에 네. 그러면 250가구에서 네. 많이 쓴 300kW 좀 더 쓰면 네. 한 300가구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수원시가 약 120만이니까 3인 가구면 어떡해요? 40만 가구죠. 40만 가구. 네. 40만 가구. 그러니까 이 발전소 한 1200개 정도만 있으면
수원 시민들이 가구 기준으로 소비하는 전력은 현재 시점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뭐 상업이나 공공이나 수중이나 산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더 쓰고 있죠. 이제 많이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될 건데 단순 계산하면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좀 이제 알아듣기 쉽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방금 그 일반 가정보다 뭐 수송 이런 분야에서 쓰고 있는 전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수원 같은 상업시설 많잖아요. 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거 이렇게 또 유통시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많이 소비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 520만 메가와트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예산 발전량이 얼만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익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제 발전시설 같으면 이제 전기만 판매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시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산업 쪽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전기 판매 시장에서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RPS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50만 킬로와트 이상 용량의 발전시설을 가진 회사들은 자기가 가진 시설 생산량의 1년에 10% 이상, 몇 프로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100이면은 그 중에 10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다른 재생에너지 시설을 생산한 증서를 매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EC라고 인증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REC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REC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 판매하는 것도 현물 시장에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의무 생산 시설, 앞에 말했던 그런 시설하고 직거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정가격 계약이라고 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장기 계약을 맺고 또 납품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우리 시포기는 고정가격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최소 1년에 1억 9천 정도는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된 시설을 생산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수익금으로 발전소 건립에 투여됐던 시민펀드에 대한 일정 이율을 보장해드리고 또 약속한 기간이 되면 원금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잉여금은 또 이런 발전소를 짓기 위한 건립기금으로 쓰이고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안 되겠죠. 왜? 발전소 건립에 계속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면은 홍보와 교육 이런 것도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 사업들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도 쓰고 그리고 우리 같은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해보고 싶은 마을 단위의 작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발전소 건립을 해서 하고 싶은데 발전회사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운영을 대신 맡아서 해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필요한 자금들이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익금이 쓰이고 또 하나는 시민교육이나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캠페인 이런 쪽으로도 쓰이고 또 조합원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으로 쓰이고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에너지 복지 나눔 미니티 한강 보급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나눔 햇빛 발전소 10호기가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갖고 좀 유지해 나갔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요? 820kW가 수원 시민들이 1년간 소비하는 전력을 얼마만큼 감당하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 산술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다가 특히나 전국에서 최초이긴 해요. 이 정도 규모의 큰 규모의 단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90% 이상을 시민들의 건립기금 모아가지고 민간 협동조합이 지었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점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산을 투여해서 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하고
또 이게 선의 사업이라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시민들이. 깨끗한 에너지 생산하는 사업에 내가 직접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가진 상징성이 크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업을 직접 90% 이상을 시민 자금으로 다 조달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을 확보해서 원금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 추가적인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봤더니 이게 괜찮다. 신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신뢰를 보증할 만한 근거들이 뚜렷하더라. 명확하더라. 그러면은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주변에 마음 놓고 권할 수도 있고 나도 또 더 자신감 있게 이런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더더군다나 민간 협력, 운수회사까지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되고 되게 기업과 기업 간에는 목적이 많이 다르잖아요. 민관, 그러니까 행정하고 이제 단독으로 이제 1대1로 뭐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많은데 거기에 이제 버스회사라든가 운수회사까지 같이 끼어서 거기에 또 버스 충전기 회사까지 같이 해서 이 다자가 협력 사업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초의 이런 시민분들이 함께한 사례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뭐 수원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일단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겠죠. 그런 사업들 하려면 일단은 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대개 지금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다 진행돼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또 발전소만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도시에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재생의 에너지 장점이, 특히 태양광의 장점이 기존에 있는 시설의 사용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건물 옥상이나 또 차고지나 주차장이나 원래 목적대로 쓰이면서 그 위에 또 발전소를 또 같이 이중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죠, 재생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다만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라든가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어쨌든 근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발전소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부지부터 먼저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부지가 적극적으로 좀 제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번 10호기처럼 직접 자기 자산을 투여해가지고 발전소 건립하는데 일정 투자를 하고 또 원금하고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또 이익을 보장해서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나는 계속 그 원금을 돌려받지 않고 다시 다른 발전소 짓는데 재투여되는 걸 원한다면 약정을 연장한다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 자산을 또 더 투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재생에너지 시장에 시민들 자산이 안정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수원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와 시민 자산 이런 것이 이제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원의 어떤 경제 환경도 바뀌고 사회적 환경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공공부지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 먼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업 발전만 해서는 안 되고 미니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공공기관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라 이런데 주택 지원 사업을 형태로 해가지고 소형 태양광 같은 걸 지원해주거든요. 이건 자가 발전이에요. 전력을 판매하지 않지만은 자기 건물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감당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형태로도 수원 시민이 120만인데 누구나 전자제품처럼 가전제품처럼 미니 태양광 하나 정도는 한 달에 건너면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기관에는 이렇게 자가 발전용으로 태양광 시설이 다 들어간다면 솔직히 당진이나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지 않아도 우리 수원 시민들은 충분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뭐 두 분도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한 지 1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는 또 이제 전력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왜 텃밭을 이제 가꾸면은 내가 사다 먹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봐도 절약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해보셨으면은 저는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에서도 이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좀 조합원 가입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여기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럼 여기 햇빛 발전에 전화하면은 미니 태양광 네, 안내받겠습니다. 이거 1년에 이제 작년부터 한 10개 이상씩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가 한 15개 정도인데 자부담이 한 10% 되죠? 네. 10%면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60만 원 정도, 50만 원 좀 넘어서는 금액 정도는 우리 협동조합의 어떤 잉여 수익이 많지 않아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급하는 거고, 재생에너지 좀 사용해본 분들이 또 이렇게 좋으니까 또 협동조합에 난 더 큰 발전소 짓는 데 그럼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네. 예, 관심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 목적으로도 많이 공급을 좀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일하는 그 저희 지속협 옆에도 태양광이 있는데 어디요? 조그만하게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전기 그 요금에 많이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 네. 가정이 됐든 그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요. 근데 거기가 햇빛이 또 잘 안 되는 곳에 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크게 도움이 안 보통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300와트 정도, 네. 330와트나 이렇게 모듈 큰 거 하나 네. 정도 하면은 선풍기 한 5대 정도 이상 돌릴 수 있는 거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불충냉장고라든가 이게 가전제품 큰 거 한 2개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정확히 그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으로 가잖아요. 누진으로.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을 또 그 정도만 딱 잡아줘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는 아마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면 3kW 정도. 근데 이것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해요, 매년. 알아뒀다가 또는 모르겠으면 협동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우리가 그런 자가 건물이 설치하고 싶은 분들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자부담 몇 %, 지금이 부담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설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여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막으로 연락처하고 네, 저기 홈페이지 나갈 것 같네요. 그런 거 다 넣어줄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오늘 나눔 햇빛 발전에 대해 뭐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 짧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저희 수원시가 좀 더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길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수원시랑 곳이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자랐던 곳인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만큼 이제 전기 소모량이나 전기 제품 사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자립을 해나갈지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필요한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발전의 최대의 장점이 이 도시에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개인 1인 1발전소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가정에 하나 미니 태양광이든 이제 3kW 규모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나씩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전기료를 이제 아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이제 같이 강구해 나가야 이제 수원시 에너지 자립에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좋은 말씀.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 정답인데? 저는 이 문제는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다 같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도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기후 문제나 뭐 대한에너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뭐 수원시에서도 그렇겠지만 기관이나 뭐 그런 단체가 있다면 좀 더 교육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다 말씀드렸는데 뭐 한 달에 건너 한 가정 건너 하나 또는 매 가정마다 미니 태양 정도는 그냥 전자제품처럼 우리 집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그리고 뭐 에어컨 있듯이 미니 태양광 정도 하나는 좀 태양광 관련 제품은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사용해본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좋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럼 나는 이제 이런 발전 시설이 우리 도시의 기초 인프라 좀 규모 있는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도시 전체 사용량을 감당하려면. 그럼 이제 산업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협동조합 같은 데가 기업이 많이 생겨서 발전 사업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각 회사의 조합원으로 투자자로 참여해가지고 직접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렇게 이게 순환 구조가 됐을 때 내 가정에서 스스로도 쓰고 그리고 또 인프라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전문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직접 참여도 하고 자본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원전 하나 정도 화력발전소 하나 정도 1기가와트 하나 정도가 되는데 10개월 정도 가동하면은 수원이 사용하는 발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안에 또는 길게는 한 15년 안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대로 마음 놓고 많이 써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거를 재생에너지 대체하겠다 이 목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 정도 그대로 두고 사용량을 줄이면 어떡해요? 알아서 자립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 자립도가 한계가 있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발전소가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시설이에요. 그럼 화력발전이잖아요. 그 화석연료를 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죠. 이렇게 해서 자립도만 올려서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자립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재생에너지 시설로서 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마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고 또 문 열고 냉난방하고 또 마음 놓고 쓰는 것들 낭비되는 것들 새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전체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은 그 상태로 자립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나눔 햇빛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여기 햇빛 발전에도 전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